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오늘 2부에는요, 제가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왜 출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블랙록은 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자산 규모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이 넘고요.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요, 인버스, 곧버스 이런 상품도 하나도 없습니다. ETF가 거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차지하고 장기 투자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의 펀드들만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버스라던가 아니면 2배 레버리지 곧버스 이런 것들 같은 상품은 굉장히 다루지 않는 보수적인 운용사로 유명해요. 근데 잘 나가는 어떻게 보면 자산 운용사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ETF를 선도적으로 나서서 신청하고 출시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의아했어요. 특히 이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창업자이자 CEO죠. 이분이 원래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했던 분이거든요. 비트코인은 범죄나 악용되는 아주 질이 나쁜 자산일 뿐이다. 자산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죠, 물론. 게임 머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분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찬양론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ETF 펀드를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 운용액 중에서 블랙록의 아이비트 블랙록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아이비트 ETF의 운용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저만의 어떤 이 해석으로 레리 핑크와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응원자가 된 이유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이 블랙록이 여러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사예요. 그래서 블랙록 주식에 여러분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그 투자자들에게 매년 이제 주주서한을 보내요. 레리 핑크의 2024년 연간 주주서한 이렇게 돼 있죠.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긴 글이거든요. 제가 다 읽고 결론을 내린 거를 오늘 한번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 긴 글에 비트코인이란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비트코인으로 검색해서 그 부분만 읽으면은 이 부분이 왜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블랙록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미래가 밝아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이유까지도 한번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긴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딱 두 가지로 이 글의 주제를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난다. 기대 수명이라는 게 일단 늘어나고 있고, 위고비, 오젬픽 이런 것들, 의약품들이 발명이 되면서 성인 질환 같은 것들이 아주 저렴하게 완전히 해결되는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은퇴 나이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 은퇴 이후에 사는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요, 역시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었다. 많은 국가들이 저탄소 전력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화석 발전 이런 거 안 하겠다. 화력 발전, 화석 연료 발전 이런 거 안 하겠다. 풍력, 수력, 원자력, 태양열 이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죠. 정부들이 원하고 있는 에너지 발전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쉽게 생각했죠. 러시아에서 송유관 연결해서 가스 가져오면 된다. 독일이 이렇게 쉽게 생각했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니까 러시아에서 송유관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독일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늘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가 자급자족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야겠다. 즉 에너지 안보를 달성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 독일, 기타 등등 모든 선진국들의 뇌리에 있는 어떤 지상 과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는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결국 하는 겁니다. 이 주주서원에서.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나 볼게요. 젊은 사람들은 저의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 제가 이제 레리 핑크라고 생각을 하세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재정적인 안정에 집중했다고 생각한대요. 은퇴 준비의 경우 그들의 말이 맞다가 레리 핑크의 결론입니다.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인구가 많잖아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 자식 세대, 그리고 손자, 손녀 세대, 즉 미래 세대의 부를 미리 땡겨와서, 즉 부채를 그만큼 많이 늘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각국 정부가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지난 한 40년 동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의 희생자는 누구예요? 미래 세대입니다.
그게 지금 그리고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죠. 지금 젊은 세대, 젠지 세대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고 우리는 더 이상 부모님처럼 잘 살 수 없어 라는 인식이 좀 팽배해 있다. 실제로 통계를 가져왔어요. 레리 핑크가. 10명 중에 4명은 세상에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고 미국인들이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금융업계에서 거의 50년을 일했는데 그동안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아왔지만 이만큼 나를 우려하게 만든 거는 없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처음 봤다 이런 거는. 이런 두려움은 처음 느낀다. CEO로서 나를 걱정하게 하고 할아버지로서도 걱정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인으로서 걱정된다. 미국이란 나라의 존립 자체를 걱정을 하는 거죠. 겹쳐지지 않나요? 우리나라 출산율 0.6까지 내려갔다는 뉴스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뉴스에서 다뤘어요. 우리나라도 존립 자체를 지금 걱정해야 되는 그래서 상황이 됐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소멸하는 겁니다. 똑같은 고민을 이 사람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레리 핑크가 얘기한 두 번째 포인트, 에너지 안보죠. 에너지 세큐리티라고 여기 이렇게 볼드체로 딱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 탈탄소화에 많은 투자를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ESG다 보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게 결국 순제로죠. 이제 탄소 배출 순제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 각 나라 국가들이 중요하게 요즘 따라 많이 생각하는 게 에너지 안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탈탄소와 CO2 감소 이런 거 아니라 이제는 에너지 안보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고 느낀대요.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 전쟁은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에 불씨를 지폈다. 대규모의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특히 유럽에서 그 영향이 컸다. 영국, 노르웨이 27개 EU 국가들은 총 8천억 유로를 에너지 요금 보조금으로 집단 지출해야 했다.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8천억 유로나 썼다고 합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을 결국 이제 밀어 올린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에너지 실용주의라고 부른대요. 즉 에너지를 만들되 에너지 개발을 하되 탈탄소화도 하고 그러면서도 화석 연료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혼재돼서 간다라고 하는 국가적 아젠다, 그게 에너지 실용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부채라고 합니다. 부채 문제가 중요하다. 부채가 너무 많다 지금 세상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있죠.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발의해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발 사업. 이게 엄청난 돈을 시장에 결국 푸는 거잖아요. 공항, 항만, 도로 이런 것들을 다 새로 짓기 위해서. 게다가 이제 에너지 개발도 자급자족으로 해야 되니까 에너지 발전 시설들 막 지어야죠. 게다가 AI 군비 경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또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채를 더 늘려나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쌓여있는 부채가 무지하게 많다. 여기 지금 1조 달러 하려고 하는 거 있고 2조 달러 규모가 또 예정되어 있다. 결국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3조 달러를 풀어서 에너지 인프라 산업을 갈아엎으려고 하는 지금 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3조 달러가 풀립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된다. 3조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현재는 한 30% 정도의 미국 국채가 외국 정부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래요. 자,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가 문제인데 더 이상 외국 정부는 사주지 않는다. 예전만큼은 잘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표심이 떠나고 표를 안 몰아주죠. 그러면 부채를 많이 늘릴 수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더 많이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채를 더 많이 늘리지 않고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겠죠. 빚을 많이 지고 돈을 더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2022년에 한 것처럼. 근데 부채를 더 많이 늘리지 않고서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근을 줘야 되니까. 금리 인상은 채찍이잖아요. 시장에 가는 채찍인데 그 대신에 우리가 재정 정책을 써서 이렇게 보조금을 더 줄게, 지원금을 더 줄게 정도의 당근을 주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죽음의 나선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채를 더 많이 늘려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고 그건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부채를 더 많이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높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되고 금리 인상하려면 부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이런 어떤 죽음의 나선에 지금 이미 빠져든 게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정부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슨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산이냐? 비트코인은 국경에 제한 없이 가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치 저장 수단이다.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Store of Value다. 만약 어떤 정부가 당신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허스틀한 정부다 그러면은 그 나라 국민들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뺏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고의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도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뺏어갈게 이건 아니고 아주 히든 텍스 형식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숨겨진 세금 형태로 가치를 뺏어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탈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앵커가 미국처럼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냐.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고의로 이 달러를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해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제가 이거를 런어웨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앵커가 물어보니까 이 레리 핑크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는 뭐 들어가지 않을게. 하지만 가로 열고 맞아 네 말이 가로 닫고.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가. 이건 미국, 한국, 일본, 뭐 독일, 중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정세계 중앙은행 자산규모 추이 보시죠. 지금 26.4조 달러.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죠. 4대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규모, 즉 국가가 발행한 국채를 대신 중앙은행이 사줘서 그 자산이 지금 대차제도표에 들어가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 규모가 이렇게 2007년부터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여기 2020년 코로나 때 이후로 더 급격하게 늘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터지니까 줄이는 모습이긴 한데 이건 2023년 9월까지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끝났고 2022년부터 너무 인플레이션 세게 발생하니까 QT 전 세계적으로 했지만 이제 그거 거의 다 끝났죠. 그래서 다시 QE로 가고 있고 다시 30조 달러 넘어가는 그렇게까지 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이고 미국만 볼게요. 2023년 기준 33조 달러의 부채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록을 보면 추이를 보면 이렇게 급격하게 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이제 약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하급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천히 늘다가 특정 임계점이 지나면은 이제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이 빨리 느는 거. 우리의 부가 이렇게 늘어야 될 텐데 부채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122%.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 정부가 지금 100%가 넘는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올라가게 놔둔다. 그래야 이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를 그래서 속이는 겁니다. 미국 달러화가 1달러가 가진 구매력은 이렇게 19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고요. 1달러의 가치가 2019년에는 0.05달러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가치를 잃었죠. 지난 100년 동안. 자, 인플레이션이 CPI가 아닙니다, 여러분. CPI는 3%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 3%밖에 상승 안 했지만 CPI가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현재 주가를 계산하는 DCF 방식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예요. 현재 주가는 어떻게 구하나요? 그 기업이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을 현재 기준금리나 아니면 장기채 금리,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벌어들일 돈이 100이다. 근데 현재 이자율이 금리가 0.1%다. 그러면은 이걸 나눠서 현재 기업의 주가는 1000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를 Discounted Cash Flow, DCF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쓸 부분, 소비를 할 부분이라고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커피를 많이 사 먹을 건가요? 아니면은 뭐 병원을 많이 갈 건가요? 아니면은 뭐 차를 살 건가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미래에 얼마의 돈을 쓸 거냐? 그거를 현재 금리로 나눠보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벡터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떤 고정값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른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비를 많이 내는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을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병원비라는 게 2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자녀를 가지고 계신데 3자녀가 다 연년생이고 그들이 다 매년 대학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대학 등록금 엄청나게 올라간 그 대학 등록금에 아마 기둥이 뿌리째 뽑힌다? 허리가 휜다라는 표현이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반면에 세차 가격 아니면은 가구 가격, 옷값, 전자기기 가격 같은 것들은 지난 20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많이 지출을 하셨던 분들은 물가의 어떤 그런 별로 이렇게 상승을 느끼지 못하셨겠죠. 어떤 분야에 지출을 하냐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천차만별인데 문제는 우리 급여 수준은 다 똑같습니다. 돈으로 받는 급여는 인플레이션에 아주 직격탄을 받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주소가 있거든요. WTF, 이제 영어 욕이죠.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욕. 도대체 197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1971년이면 닉슨 쇼크가 있었던 해 아닙니까? 미국이 금태환을 중단하고 완전 신용화폐로 갔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더 이상 금의 백킹을 받지 못한 요 시점이 71년, 72년이에요. 이때 이후로 미국의 생산성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우리가 받는 급여는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절반 수준도 늘지 못했습니다. 이때 1971년이죠. 그 이후로 인당 GDP는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결국 생산성이 늘었죠. 예, 이 사회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많이 늘었는데 리얼 미디언 위클리 어닝 풀타임 워커, 정규직의 주간 수입, 그 중에서도 중위값,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반영을 해서 리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소득은 이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가가치만 늘고 월급은 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보면 1970년 이후로 누적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가팔라진 게 보이시죠? 여기 1910년부터 5년씩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5년씩 늘어나는 속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늘다가 갑자기 71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려서 본격적으로 막 늘어나서 우리의 구매력을 갉아먹은 거는 71년 금태환이 중지된 이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기, 음식, 과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할 때는 필수재, 우리의 수요가 더 늘 수밖에 없는, 절대 줄지는 않는 그런 것들의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전기, 음식, 과일 가격 71년에 이렇게 그 전에는 완만하게 늘던 게 급격하게 느는 모습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대도시 중의 대도시, 뉴욕과 보스턴의 중위 주택 가격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때죠. 71년도 이후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의 중위 집값 가격. 근데 같은 기간 중위 가구당 소득을 보면 이렇게 크게 늘지 않았어요. 인컴,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집값만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 2017년에 집값은 2배씩 늘었는데 2배, 3배씩 됐는데 우리가 받는 월급은 왜 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다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월급이 늘지 않는 게 그냥 피부로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그걸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점점 제한되고 그 수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건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1971년부터 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상위 5%의 부는 71년부터 이렇게 늘었는데 하위 20%의 부는 거의 늘지 않고 있죠. 왜냐? 거의 대부분의 중산층은 예금이 주로 차지하는 자산입니다. 전체 부에서 예금이 많이 차지하고요. 부자들은 상위 5% 정도 되는 부자들이면은 부동산 아니면은 뭐 주식 이런 이제 자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에셋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격은 많이 뛰었지만 현금 가치 그리고 내 소득의 가치는 떨어졌기 때문에 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불만족하다. 나 이거 사회가 정말 잘못돼 있다. 나는 우리 부모님만큼 잘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젊은 세대가 나오는 이유인 거죠. 젠지 세대의 부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어떤 불만은 이런 데서 나온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세상에 등장을 한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세상에 등장한 직접적인 동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모럴 해저드에 빠졌던 금융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살려주는 데만 급급했던 정부의 모럴 해저드까지 그런 거에 어떤 풍선 효과로 비트코인이 나왔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지금 가장 도울 수 있는 분야는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는 지금 이제 뭐 아주 고액 연봉자가 아니고서는 지금 와서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도 어렵고요. 아파트 같은 거 구매하기 어렵고 이미 10억이 다 넘잖아요. 지난 40년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래도 열심히 이제 소득을 버셔서 자산을 사고 그 자산 가격 상승이 또 계층의 사다리 이동으로 이어졌던 그런 어떤 선순환하는 프로세스가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자산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그 좋은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2억 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비트코인 수익률 보세요. 5년 이상 2014년부터 2020년 수익률로 볼 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같은 미국에 있는 IT 대기업 7인방 중에 일부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 너끈히 넘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 달러, S&P 500 지수까지도 모두 뛰어넘습니다. $1,000를 여기 이제 이니셜 인베스트먼트 처음에 $1,000를 2014년 9월에 투자했을 때 2020년 9월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을 투자했으면은 10만 불이 돼 있고요. 100배가 돼 있는 거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주식에 투자했으면 10,000불로 10배밖에 안 돼 있는 겁니다. 10배 밖에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지만 10배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지만 비트코인은 무려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 저는 앞으로도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항상. 자산 가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다른 자산의 수익률 대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더 하드머니냐, 더 스트롱 에셋이냐 이게 결국 상대적인 가치고 그건 환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 대비해서 항상 아웃퍼폼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압구정 현대 같은 엄청 프리미엄 아파트를 살 돈이 없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가치 저장 수단에 투자한 결과가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은 투자 수단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요약하겠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의 2024년 주주서한을 통해서 그가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레리 핑크는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더 많이 늘어나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전 세계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는 그 돈을 풀기 위해 부채를 더 많이 늘릴 거라고 합니다. 부채를 많이 늘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늘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면 올라가면 소득과 부가 녹아내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내려가요. 근데 부자들은 이미 자산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 미국에 있는 맨하탄 부동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해야 될 건 중산층이에요. 중산층 이하 일반 서민들. 자산이 없어요. 예금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하루 소득으로 하루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더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단타를 치면은 오히려 더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죠. 5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페이스북, 구글, 넷플릭스 같은 굉장히 미국의 IT 대기업들 주가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익률을 비트코인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꼭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걸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번 주도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이유. 지난주 되게 큰일 날 뻔했죠.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연설 도중에 피습을 받아서 얼굴에 피가 묻는 정도로 다치기도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고 괜찮다는 이제 뉴스가 바로 뒤어 나왔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3% 넘게 상승을 했어요. 결국 미국 대선 결과가 11월 달이죠.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트럼프 2기가 집권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살짝 보여준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대 심리가 지금 있는 거고 대기 수요가 있는 건데 결국 비트코인 가격이 11월 달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아주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거를 저는 이것 통해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신티아 러미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이 올린 트윗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자신과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죠. 비트코인으로 이제 준비 자산 가져가겠다고 공약했던 민주당이었는데 무소속 후보가 된 분이죠. 그다음에 라마스와미, 원래는 트럼프 경선 경쟁자였는데 이제 트럼프 캠프로 들어가신 분이죠. 이런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이제 신봉론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트럼프와 함께 미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을 본격으로 논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자기 트위터에다가 적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도입하겠다. 미국이 워낙에 부채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부채 비율 너무 높고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를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안이 비트코인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분들은 금, 팔라디움, 은, 이런 귀금속들과 비트코인을 함께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법안을 자기가 발의하겠다라고 했었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비트코인에 요즘 굉장히 강력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당선되면 다른 정치인들과 함께 그거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 같다라는 전망. 이게 포브스에서도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전망을 이제 예상을 한 포브스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진짜 미국 정부의 준비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는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 양이 아마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시각, 여러분들이 레리 핑크의 2014년 주주서한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인사이트를 들으시면서 훨씬 더 좀 클리어하게 와닿으셨기를 바라요. 저는 비트코인을 단순히 그냥 이번 사이클에 몇 % 오를 거다, 얼마 갈 거다 이 정도로 보고 투자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제 부를 증식시켜줄,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면 어떤 특정 임계점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 스노우볼 에펙트가 발생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투자자산 대비해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비트코인, 꼭 저랑 같이 계속해서 개수를 늘려나가시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한번 타보시고 부자가 되는 길로 저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비트코인 2부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